업무 전환 라이브 2부입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표안수 선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표안수입니다. 네. 해직 기자 출신으로서 신문, 잡지, 방송을 두루 섭렵한 언론이시고 그 후에 이제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을 지내셨죠.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언론재단 본래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언론재단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 여러 분야를 섭렵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구경만 조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재단 공식 명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죠. 네. 언론재단은 언론을 위해서 일하는 공기관인데요. 특히 언론인 연수, 연수는 국내 연수도 있고 해외 연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 디지털화 지원, 네. 그리고 기자들의 기획 취재 지원을 네. 하고, 그리고 언론 관련 국내외 언론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연구서를 발간해내는 네. 그런 일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미디어 지원도 하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네. 지원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부 광고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현 김효재 이사장이 취임한 후에 언론재단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고 심지어 법률 위반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김효재 이사장한테 바톤을 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다만 그 이전에 지난 3월 달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낸 상임이사 3분이 들어왔어요. 예. 그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소위 신군부 전두환과 그의 일당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죠. 아주 화제작이고 많은 관객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말이죠. 그 영화의 가명이지만 최규하 대통령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선배님이 언론재단 이사장을 이제 그만둘 당시에 문제적 상임이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육성으로 지금 총만 안 들었지 나를 최규하 만드는 짓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짐작은 합니다만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임이사 3분이 물론 언론계 다 후배들이죠. 네. 그런데 언론계라는 게 사실 군대 해병대 비슷하기도 하고 예. 기수가 있어가지고 네. 선후배 관계가 확실합니다. 네. 회사가 달라도 선배들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진행자가 계셨던 중앙일보 출신은 조금 달랐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선후배 개념도 없고 선배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언론재단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듬어온 관행들이 있고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약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네. 그래 그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죠. 네. 해서 그걸 저지를 하고 결재를 안 하고 그랬더니 저를 이선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제를 안 하신 거죠? 결재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사장으로 임기 때까지 모시려고 그랬는데 가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네. 실권을 모두 이제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 방으로 한 명씩 부르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셋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 잠깐 나와달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러고서 반대를 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그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지금 총만 안 들었지 나 체규화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소리 꽉 지르고 그냥 나왔어요. 네.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러셨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세 명의 상임이사 중에서 정권현 이사는 재단을 떠났습니다. 예. 단적으로 이들이 정권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권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션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시행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말하자면 언론사 경영진으로 참여한 박민 KBS 사장이랄지 이런 분들 다 비슷한 그런 미션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박민 사장 지금 이제 사장이지만은 거기 논설위원이었죠. 문화일보 그리고 기자도 하고 관훈클럽 총무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훈클럽 총무할 때 같이 나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은데 KBS 사장으로 간다 할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박민이 거기 KBS 사장 맞는 게 아닌데 네. 응? 어떻게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근데 뜬 소문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대로 돼서 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정식 인사 발령이 나기도 전에 본부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막 인사를 하고 네.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선배님 과거 방통위원장 물망에도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종사도 하셨고 이런 문제에 관심도 많고 전문성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영방송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장악한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은 정권의 운명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반작용 되팀 현상이라고 그럴까 그게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정권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아마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방송 장악의 주역이 아시는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원장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동관 씨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다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으로 한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 방통위원장으로서 안 맞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고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왜냐하면은 방통위원장은 법률 전문가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다툼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지능이라든가 방송의 지능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네. 그런 일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해야지 그냥 방송 출신이라든가 더군다나 신문 출신에서는 네.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률가인 한상혁 위원장한테 양보를 하셨군요. 저는 아주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히려 한 위원장이 됐다고 그랬을 때 저 가슴에 맷돌이 하나 있다가 그게 딱 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아까 신문 출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이제 박민 사장도 신문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신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죠. 네. 그럴 뿐더러 과거에 그 방송사 사장을 신문 출신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하고는 방송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를 뿐만 아니고 지금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 시킨거나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 박민을 KBS 사장 시킨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을 시키는데 어디 경찰서장을 데려다가 대법원장을 시킨다든가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아닌가. 네.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의 경찰서장 출신을 앉힌 것과 비슷한 일이다.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이동관 위원장이 홍보수석 할 당시에 선배님 어느 언론사에서 어떤 일 하셨죠? 그때 시사인에서 그 발행인 그러셨군요. 대표이사를 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체감하신 말하자면 이동관 씨의 어떤 그런 문제적 행동, 조치 그런 게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 하여간 그 최시중 씨를 그 방통위원장을 시켰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최시중 씨는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될 뿐이에요. 네. 그래 제가 YTN 있을 때 YTN 말기입니다. 네. 그 이명박 당선인 시절이었어요. 그 최시중 씨가 조찬을 하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는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언론사 출신이라고 기자 출신이라고 아마 그때는 방통위 그 초기인가 방송위원회 마지막인가 그래요. 틀림없이 방송위원장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네. 나중에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네. 이해관계자들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기자하다가 그거 못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결국.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YTN 사장도 지내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 지금 입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이죠. YTN의 전임 경영자로서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전개될 거로 그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참 진짜 허허로운 생각이 드는데요. YTN이 1993년 첫 이제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95년에 방송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합통신이 그때는 통신이었어요. 연합통신이 일대주주였어요. 300억 법인의 일대주주가 30%까지 소유 지분 상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90억을 넣고 일대주주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문을 닫게 될 상황까지 가니까 그 DJ 정부 때 DJ가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에도 없는 거를 CNN 같은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나를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게 해서 되느냐. 공기업들 뭐 하냐. 여기 좀 투자해서 그 YTN 방송 뉴스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이 방송사도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야지 그 공기업이 뭐 하냐. 그래가지고 공기업들이 그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해서 제가 2003년 갔을 때 2,100억 원 자본금이 물경 2,100억 원이었어요. 네. 그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감자를 420억으로 감자를 하고 액면 분할도 하고 해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지금은 탄탄한 회사가 됐죠. 그런데 그런 이제 공영 언론을 그냥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거기까지 온 말하자면 이게 한국의 CNN입니다. 네. 이걸 그냥 민간 기업한테 넘겨준다? 저는 도대체 이게 ABC는 무슨 상식이 있는 얘기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공기업 대주주들은 경영에도 보도에도 간섭을 하지 않았죠.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 재벌 기업은 아마 노림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정권과 교감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뻔하죠.
그 재벌 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이 그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 마우스피스라고 그럴까, 응? 그 보호막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기업이 정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기업도 그럴진데 지금 이제 YTN은 이제 공영 혹은 준공영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공영 방송을 갖다 그 민간 기업, 재벌 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저는 그 서울신문도 그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저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이 그 서울신문하고 코바코 방송광고공사가 지분 그 양대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서울신문은 그 정부신문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 서울신문이 있던 그 자리 그리고 모든 그 자산 그게 사실은 그 정부와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거기가 땅을 그 대고 코바코는 생인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방송의 그 대행료를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네. 현금이 쌓였었죠. 그 현금을 가지고 프레스센터를 지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코바코 49% 서울신문 51% 그렇게 지분을 가진 겁니다. 네. 다만 그 코바코가 가진 것 관리를 언론재단이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서울신문을 그냥 마치 민간의 그 무슨 사산처럼 다른 민간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공적인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스센터 건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에 인수를 하려고 들었겠죠? 서울신문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 프레스센터 그렇죠? 건물 네. 때문에 했죠. 그럼 그 건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까? 어려운데 그거는 이 공적 그 개념이 반드시 거기 포함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프레스센터지 서울신문이 있다고 해서 프레스센터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광고공사가 있다고 그게 프레스센터겠습니까? 네. 그 모든 언론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언론진흥재단이 있으니까 그게 프레스센터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된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리노베이션 된다든가 리모델링 된다든가 할 때는 그 개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랄지 그 상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민간 건물이 아니죠. 프레스센터인데.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언론 장악, 그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멀리 못 보고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절대 여당이 다수석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야권에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면해보자고, 그걸 막아보자고 네. 지금 언론을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네. 멀리 봐야 됩니다. 정치는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게 독이 되어 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해직의 어려움을 딛고 언론에 복귀해서 네 언론사의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과연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추호에 의심도 없습니다. 네. 펜이 칼보다 강하죠. 우선 당장 눈앞에서는 칼이 센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그 과거 독재 정권이라든가 무능한 정부, 왕조 이런 그 정치 권력의 그 악행, 추행이 그 기록으로 파릇파릇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우리한테 하나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누가 그 칼이 펜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언론 장악에 나선 이 정권의 주체들이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네. 단죄를 받는 것은 명약관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언론 현업에 있는 후배들에게 언론 선배로서 조언이랄까 혹은 당부랄까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예, 있습니다. 예. 우선 요즘 언론인들이 열심히는 뛰는 것 같은데 그 목표를 좀 보고서 뛰어야 되고 기본적인 게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과 주장을 섞어서 기사를 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것을 그냥 기사화합니다. 확인을 안 합니다. 정부 발표는 발표대로 기사화하고 그 내용은 기자가 실제 뛰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고 발표 내용만 기사화합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기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총체적으로 보면은 기자들은 그래도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어디서 흘러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기자들은 그런 의식을 바탕에 깔고서 사물을 보고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시는 대로 기자들이 기레기 더 나아가서 기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그 변화에는 기자들 탓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 탓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외부의 시각 중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요즘 나오는 걸 보면 KBS도 그렇고 상당히 열심히들 이렇게 저항도 하고 네. 반대, 반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뭉쳐야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이제 흩어지고 부분적으로 쪼개지면은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각 언론사의 노조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마 할 겁니다. 네. 제가 모르는 바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언론재단 구성원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말씀인데 네. 어쨌든 언론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기에 언론재단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좀 격려일 수도 있겠고 당부일 네.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론재단에 3년 있어 보니까 제가 밖에서 봤던 언론재단의 구성원들 굉장히 저는 훌륭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하더라고요. 네. 우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성실하고 그런데 개중에 몇몇은 대개 언제나 보면은 융합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튀게 마련입니다.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참 감탄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하고 지금처럼 실력 배양을 계속 해나가면서 재단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사회랄지 시민사회단체 혹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이런 언론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민사회단체는 저희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촛불 때도 그렇고 보면은 참 너무들 잘한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민주 시민으로서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하는 게 옳지. 감나라 뭐 배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건방진 소리입니다. 네. 예, 틀림없습니다. 요즘 선배님 개인적인 관심사는 뭔가요? 개인적인 관심사는 저도 역시 그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네. 그거를 주의 깊게 봤고 그리고 오는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 언론계 생활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좀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 뭐 비화랄까요? 좀 그동안 언론계 생활하시면서 여태 뭐 공개하지 않았던 무슨 뒷얘기 이런 거 하나 좀 해주시죠. 뒷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재밌는 많은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뭐 한 가지 하다 마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여기서 찔끔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 선배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비밀이랄까요? 나는 취재할 때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좀 성과도 냈다. 후배들한테 취재 노하우 하나 좀 전수해 주시죠. 취재 노하우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신문사에 있으면서 부장을 하고 논설위원하고 그랬지만은 기자로서는 별로 이름을 날리지를 못했어요. 네. 오히려 본의반, 타의반 주로 이제 타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우연히 언론사 경영인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사회 단체든 그리고 국가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장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점도 알아야 되고 단점은 가능한 한 숨기고 장점을 계속 살려주고 해서 옳은 방향을 정하고 그리 함께 나가자 하는 게 우선 제너럴리 크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인 것 같고 성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는 겸손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겸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얘기입니다. 네. 겸손하기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아무나 겸손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이론명 변호사가 네. 계셨어요. 거기가 이제 인권 변호사 제1세대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분 호가 범하였어요. 네. 평범범자 아래 하자입니다. 범하. 그래서 참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그러니까 평범보다도 아래다 이런 아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 그 내용은 저는 대단한 분이고 굉장히 오만한 분이구나. 저걸 누가 건드릴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는 굉장히 고수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네. 보통 사람은 못하죠. 그래서 겸손이 힘듭니다. 네. 선배님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은 기자로서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언론사 중견 간부 또 언론사 경영진으로서는 좀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 같아서 지금 현역 기자로서 조금 잘 못 나가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구라든가 축구에서도 이 훌륭한 플레이어가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에서 뛰는 사람하고 뛰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키워내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각기 누구나 장점이랄까 특기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업무전환 라이브 2부 인터뷰에서는 표안수 전 언론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